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퇴사한 이유하고 유치원 교사의 장단점, 그 다음에 퇴사를 해야 하는 시기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이번에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3월 첫째 주인데 사실 원래 같으면 신학기 수업으로 엄청 바쁠 시기인데 제가 지금 퇴사해가지고 드디어 이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유아교육과 학생이었을 때 이 직업이 과연 할만한가? 내가 이렇게 직업으로 삼기에 좋은가? 아니면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말을 해주는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이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 선배가 주변에 없었기도 했고 사실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보다는 그냥 하지 마. 이거 정말 힘든 직업이야. 너무 돈도 못 벌고 힘든 직업이니까 그냥 다른 길 찾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습생이었을 때 저의 실습 담당 선생님께서 20년 차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나 오래 하셨고 경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에서 했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보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도 저희한테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 너희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도망가라. 정말 별로인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거나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유치원 교사의 장점하고 단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는 장점과 단점 중에 일단 단점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유치원 교사의 단점 첫 번째는요. 너무나 많은 업무량입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는 그냥 애들하고 놀아주고 좀 만들기도 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재밌게 애들하고 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유아교육과를 진학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업도 수업인데 이제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 상담, 학부모님과의 전화 상담, 그리고 서류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유치원 교사가 서류 업무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서류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유치원은 감사나 지도 점검이 한 번씩 와요. 어린이집은 평가제라고 들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1년에 몇 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몰리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땐 한 해에 지도 점검이 그 한 달에만 3개가 겹치는 해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 감사를 받아가지고 거의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가까이 야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그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어요. 유치원은 거의 열정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달 내내 거의 9시에서 10시에 퇴근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야근을 하면서 버티는 것도 힘든데 야근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아프세요. 왜냐면 무리를 했기 때문에 한두 달 가까이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나 지도 점검이 끝나면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도 물론 그랬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서류를 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별별 서류가 다 있어요. 그럼 회계 서류부터 정말 수업에 관련된 서류, 그리고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서류 그런 거랑 정말 서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놀이 중심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 관찰 일지도 있고 아무튼 정말 서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서류를 교사가 많은 원은 선생님들끼리 나누어서 서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교사가 적고 정말 작은 원이다 그러면 그 서류들을 나눠서 하는 사람도 적어지니까 서류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일단 유치원 일과를 설명해드리면, 유치원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8시까지 출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8시에 출근을 해서 차량 운행이 있는 선생님은 차량 운행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9시 반까지 차량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9시 반부터 아침 죽을 먹여요. 아이들 아침 죽을 먹이고, 그다음 10시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원래 누리과정 수업이 10시부터 1시까지고, 1시부터 그 이유가 방과 후 과정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누리과정 선생님 따로, 그 다음에 방과 후 선생님 따로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이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유치원도 있다고 들었지만, 제가 이제 근무했던 유치원은 그렇지 않고 제가 하루 종일 혼자 저희 반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원래 퇴근 시간이 6시인데 그때까지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한 4시쯤부터 하원을 시작해서 그때 또 하원 차량 운행을 타요. 그래가지고 하원 차량까지 타고 이제 유치원 들어오면 5시 반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서류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준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퇴근 시간까지 시간도 별로 없어서 네, 제 수업 준비를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류도 사실 그렇게 하면 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복지인데요. 제가 가장 속상한 거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유치원은 선생님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 식사 지도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그 아이들의 이제 식판들을 준비를 하게 하고 손을 씻게 한 다음에 그 배식통을 가지고 저희 반으로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제가 배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이제 점심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 1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을 다 먹이긴 정말 힘들어요. 저는 5세, 6세, 7세 다 해봤는데 7세 친구들은 그래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5세 반 했을 때 정말 그 1시간 동안 밥을 먹여도 다 못 먹여요. 왜냐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아이들이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스스로 먹어주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정말 많아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먹여주다 보면 제 시간은 당연히 없고요. 오히려 다음 수업, 방과 후 수업 시간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을 때 선생님은 아이들 나눠주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정말 5분 안에 밥을 그냥 먹었거든요. 거의 정말 마시다시피 맛도 느낄 새가 없이 먹고 아이들을 먹이기 바빴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휴게 시간도 마찬가지로 따로 휴게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과 저만 있는데 제가 휴게를 하러 가버리면 그 남는 시간에 아이들을 봐주실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 잠깐 일을 했을 때는 휴게 시간이 1시간씩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곳이 참 많다. 네. 물론 어린이집도 원이긴 하겠지만, 네, 저희 원은 그랬어요. 아마 대부분의 원이 휴게 시간이 보장이 안 되는 곳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차인데요. 연차가 제가 교사 생활을 한 지
3년차 때부터 생겼어요. 원래는 아예 꿈도 못 꿨는데 갑자기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이제 원감 선생님께서 추진을 해주셔가지고 연차가 생기게 됐는데 사실 연차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쓰고 싶은 날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연차 날에 내가 없을 때 우리 반을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저희 원 같은 경우엔 방과후 선생님께서 계세요. 근데 한 분이셔가지고 그냥 서류 업무를 하시거나 차량을 타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서류를 하시고 방과후 수업에 들어가시고 차량을 나가시는데 이렇게 연차 가신 선생님 반에 들어가셔가지고 봐주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한 명이다 보니까 하루에 여러 명은 당연히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유치원이다 보니까 행사가 있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행사가 있는 날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장님께서 금요일에만 연차를 쓰게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금요일마다 거의 행사가 있어서 비는 금요일은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이었는데 그거를 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는 날 이때 갈 수 있으면 가는 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었고 네, 그래도 저는 연차가 생겼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고 너무 신났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과 근무를 했을 때 따로 나오는 수당이랑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도 원마다 달라서 이제 그게 되는 원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작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출근을 했을 때 따로 수당을 받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인데요. 사실 이거는 흔한 건 아니고 정말 1년에 몇 번 없을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예민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자주 전화를 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했었어요. 제가 내향형이라서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막 친하게 다가가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직업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통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직업적인 부분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대면서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물론 좋은 부모님들도 너무 많으신데 제가 한 일이 아닌데 거짓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하지 않은 행동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막 화를 내시면서 정말 거의 악담을 퍼부으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심할 때는 핸드폰에서 알람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고 저게 누구 연락일까? 문자 띠링 하는 소리가 들리면 누구 어머니가 또 나한테 연락을 하셨지? 너무 무섭고 핸드폰 열기가 무섭고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민원뿐만 아니라 제가 퇴근하고 나서도 이제 연락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물론 이제 급한 일이면 저도 연락을 받고 이제 답장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 저의 일정이 있는데 별거 아닌 이유로 좀 전화를 하시거나 정말 그냥 내일 데려다 줄게요 이런 걸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이제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뭐 약속이 있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 양해를 구하고 뭐 나가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받아보면
별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문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정말 그냥 한마디 뭐 약 먹여주세요. 이거를 한 15분 동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게 좀 저는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것도 정말 단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퇴근 후에도 내 삶보다는 나는 퇴근 후에도 선생님이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질병에 자주 노출이 된다는 건데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질병이나 세균이나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교사는 좀 달라요. 아이들은 정말 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유행하는 병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한 달에 한 번 걸로 뭐 처음 들어보는 바이러스, 처음 들어보는 병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 그 다음에 장염,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독감, 그 다음에 눈병, 아니면 수족구 이런 여러 가지 병들에 노출이 돼요. 지금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는 횟수가 확실히 적었는데 이번 연도에 다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후부터 아이들도 정말 유행하는 질병에 많이 걸리고 교사도 많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초임 교사 시작했을 때 초임 때는 정말 1년 내내 거의 감기가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장이 약한 편인데 장염도 1년에 적으면 한 번, 그리고 정말 한 두세 번은 장염에 걸려가지고 입원은 당연히 못하고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링거 맞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거의 1년에 한 적으면 2번은 응급실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평일에는 병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만 갈 수 있는데 이제 또 주말 토요일 오전에 다녀오면 되는데 꼭 저녁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가고 혹시 평일에 아플 때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밤에 저녁에 응급실을 가서 그렇게 링거 맞고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상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장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할 수 있는 건데요. 저도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서 유치원 교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이가 좋아서, 어린이들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이 이유가 정말 대부분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말하면 행복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제가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아이들 보면서 아, 행복하다, 정말 힐링된다,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 정말 다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많고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지, 사실 아이들을 보는 건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랑받는 직업이에요. 사실 저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유치원 교사에서 좋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연예인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이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물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선생님들도 계신데 다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죠. 근데 정말 이 미취학 아동들, 유아들은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싶을 만큼 정말 무조건적으로 선생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들 아니면 표현에 서투른 아이들도 모두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직업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정말 아이들의 표현 방식은 엄청 다양한데요. 정말 대놓고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를 하거나 편지를 써주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 이런 걸 선물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제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말 걸어도 모른 척하고 해놓고 이제 어머님과 통화를 해보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집에서 선생님 얘기만 한다,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정말 제가 겪은 바로는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을 정말 사랑해요.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이라서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5년 동안 아이들한테 정말 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장점은 육아를 미리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진짜 실제 육아는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제가 직접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을 보고 여러 가정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환경에선 이런 성격이 형성되는구나, 이런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님 밑에선 이런 아이들이 생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 원에서 필요로 하는 준비물이나 선생님이 의도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준비물을 안내하거나 단체 문자로 안내문을 보내면 어머님들께서 가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는 이 준비물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정말 모르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이가 처대라서 진짜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이 준비물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뭘 사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유치원에서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이름을 보고 무슨 행사인지 가늠을 못하시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혹시 나중에 제가 아이를 갖더라도 이런 건 선생님이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지금 이 준비물은 이거를 가져오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첫 번째로 체력과 건강 때문에 그만뒀어요. 왜냐면 제가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정말 해가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퇴근하고 친구랑도 놀기도 하고 내 시간도 가지고 했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내 몸이 힘들어가지고 퇴근하면 무조건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말에도 이틀 내내 놀 수가 없고, 정말 그런 체력이 정말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제가 어디가 막 많이 아프거나 한 건 아닌데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민원 전화가 오거나 큰 행사가 잡혀 있으면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토를 하거나 정말 위경련이 난 적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구나, 나빠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행하는 질병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아팠었어요. 겨울에는 당연히 겨울 내내 감기에 걸려 있고 정말 여름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사이에서 장염이 유행하면 나도 걸리고,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고열에
고열이 나는 감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도 이제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그런, 아이들이 아프면 그 다음엔 제가 꼭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쉴 수가 없고 출근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퇴근 후에 교사로서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의 삶이 없다고 느껴서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퇴근을 하고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을 가거나 이렇게 나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가도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아야 하고, 제가 옛날에 헬스를 다녔었는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막 뛰다가 부모님 전화가 오면 멈추고 헬스장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물론 안 받으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차가 거의 쌓이면서 이제 퇴근 후 연락은 최대한 안 받는 쪽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초임 때는 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급한 연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받게 돼요. 그리고 좀 죄송하기도 해요. 사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람의 전화를 무시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받고, 그런데 이제 정말 급한 일이고 정말 이제 전달할 사항이 있으셔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저랑 대화가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정말 싫어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 이유도 되게 컸어요. 그리고 마지막 퇴사한 이유는,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또 30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30이 되기 전에 나를 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게 컸어요. 제가 대학교 때도 휴학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심지어 취업도 제가 너무너무 성격이 급하고 불안해가지고 11월 달부터 이력서를 넣고 다녔어요. 사실 3월이 이제 새학기 시작이라 그렇게까지 빨리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취업이 안 될까봐 너무 불안해서 자소서도 미리 다 써놓고 포트폴리오랑 이력서를 정말 11월부터 넣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붙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붙어가지고 이제 다른 거 면접 안 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미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수가 없이 3달 가까이 그냥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풀로 일한 건 아니지만 보조를 하면서 일을 배우라는 명목하에 3달 가까이 정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담임이 됐는데 이제 저의 자격증 문제 때문에 자격증이 좀 밀렸어요. 빨리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피해 드리기 싫다고 하고 이제 나와서 유치원으로 다시 재취업을 한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사실 쉬는 시간이 전혀 없었고, 보통 사람들은 수능 끝나고 놀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는 예체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체능이어서 이제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계속 학원을 가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 놀 때 저는 놀지도 못했었거든요. 정시 준비하느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에서 쉬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30이 되기 전에 인생의 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퇴사 시기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정말 온전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정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5년을 채워서 일을 했는데요. 지금이 6년 차죠. 그래서 5년을 일을 했는데, 저는 퇴사를 언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5년 채운 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물론 한 원에서 5년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뭐 원을 옮기던지 아니면 한 원에서 하던지, 일단 퇴사를 아예 할 거면 5년을 무조건 채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사학연금 때문이에요. 유치원 교사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요. 4대 보험이 안 들어가고 이제 교육청 소속으로 교직원으로 들어가서 사학연금이란 걸 들게 돼요. 그래서 사학연금이란 걸 들게 되는데, 그래서 유치원 교사는 퇴직을 해도 뭐 따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제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도 엄청 안타까워 하세요. 실업급여도 없어? 퇴직금도 없어? 그 정도 일했으면 퇴직금 꽤 될 텐데 너무 아쉽다. 그게 뭐야?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사학연금은 이제 보통 5년, 10년, 20년 단위로 는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교사 생활할 때는 그게 체감이 안 됐어요. 뭐 5년 단위, 10년, 그 다음에 20년 단위로 이렇게 확 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선배들 하는 말이고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직접 퇴사를 하려고 사학연금을 알아보니까 아, 정말 5년 채워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사학연금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사학연금 앱으로 들어가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조회를 해봤는데, 제가 2023년 1월에는 59개월이에요. 그리고 2023년 2월이 되면 60개월이 되거든요. 사학연금을 든지. 그런데 이제 59개월 때 이제 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학연금은 퇴직 일시금이라고 해서 연금 형태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퇴직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퇴직한 사람만 찾을 수 있는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유치원에 다니다가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하면 받을 수가 없고, 저처럼 아예 퇴사를 하고 쉬는 사람, 퇴직을 해서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사실 그 퇴직금처럼 엄청 많은 양은 아니고 정말 수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좀 작은 돈이에요. 이제 그런데 제가 59개월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6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딱 2월이 되는 순간부터 220만 원으로 늘더라고요, 퇴직수당이. 그래서 제가 아직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신청하면 67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확 뛰더라고요. 그 한 달 차이에. 그게 60개월이 되면 5년이 딱 되는 건데, 아, 이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5년 채우라고 했구나 라고 느꼈고, 사실 이거는 정말 퇴직을 하고 쉬어보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제 경력이 많으셔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퇴사를 하려고 찾아보면서 알아낸 정보입니다. 그리고 퇴직 일시금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20년을 하면은 그 후에는 연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교직원들 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연금을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치원 교사가 사립에서 20년 버티고 살아남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학연금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언젠가 한 번에 찾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5년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유치원으로 재취업을 하면 그걸 이어서 다시 부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5년을 쉬었는데 취업도 안 하고 이걸 타지 않으면 소멸이 돼요. 그래서 혹시 유치원 교사를 퇴직하신 분은 사학연금은 꼭 5년 안에 다시 찾아야 되고요. 혹시 나는 지금은 그만뒀는데 나중에 혹시 유치원을 할 수도 있으니까 안 찾을래 하면은 안 찾으셔도 돼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찾지 않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유아교육과를 다니고 있거나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유치원 교사는 엄청 생각보다 힘든 직업이다. 그런데 그만큼 행복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유치원 교사를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과 있을 때 그 행복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경험을 꽤 했어요. 물론 정말 그만하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정말 많이 드는데 아이들 보면서 진짜 너무 힐링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직업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도망가지는 말고 한번 경험해보시고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싶을 때 그만두세요. 일단은 유아교육과 나왔으면 유치원 선생님은 무조건 1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퇴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퇴사 생활을 즐기러 가볼게요. 다들 화이팅 하세요.